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또 하나는 이더리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되게 노이즈가 많은 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뉴스가 많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굵직한 트렌드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굵직한 트렌드, 지금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제가 여러 번 다루었던 제도권화가 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인 건데, 그 굵직한 트렌드는 사실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관의 자금이라는 것도 들어오기는 힘들지만은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쳐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서류 심사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서서히, 그렇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지금 국내 채권이 한 4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0년대 후반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거의 100% 국내 채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30년 동안 서서히 100% 채권이었던 걸 조금씩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심지어는 헤지펀드 같은 대체 투자에도 놓고 이러면서 조금씩 분배를 하고 있는 과정이 과거 30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과정이 지금 기관 자금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배분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이 멈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떡상할 것 같아서 늦자 했다가 떡락할 것 같으니까 빼자 하고 뭐 이렇게 막 쓱싹쓱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금도 아니고요. 되게 멀티-이어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기관이 이제 안 들어오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런 어떤 멘탈 모델을 넣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 중에 이 지금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몇 가지 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 어저께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블랙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자산운용사이죠. 8조 달러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블랙락 글로벌 어로케이션 펀드랑 블랙락 펀드 넘버 5, 이 두 개를 SEC에 등록을 하면서 그 소리에 보면은 선물을 여러 개 살 건데, 선물에 투자를 할 건데, 자기네들 투자할 선물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채권 부문 CIO 릭 라이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물론 선물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발표를 한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이제 글라스노드라는 데이터 벤더가 있는데, 여기서 accumulation address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약간 재밌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이 비트코인 지갑에 담겨지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지갑이 액티브하긴 한데 아웃플로우는 없고 인플로우만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나 채굴자 그런 주소는 빼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관 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7년 이상 만약에 거래가 없었던 거는 포함을 하지 않고, 왜냐면 또 그건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런 어드레스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추적을 하는데,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또 3만 BTC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관들이 비축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은 시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점점점 이 서플라이는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거는 나이딕, 여기가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커스터디 업무를 포함을 해서 여기서 리서치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리서치를 냈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리서치를 뽑아냈어요. 제가 이 데이터를 공유를 드릴 텐데, 어떻게 데이터를 뽑았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만약에 이제 세 가지 투자가가 있는데, 한 투자자는 아시아의 낮 시간 동안에만 트레이딩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유럽의 낮 시간에만 트레이딩을 하고, 또 한 그룹은 미국의 낮 시간에만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봤을까?
하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2017년이나 18년은 아시아장 때 투자를 한 사람이 가장 돈이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승장을 아시아 그 트레이딩 시간에 많이 일어났다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한 1년 사이에 상승장은 대부분 미국 시간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액티브할 때, 그럴 때 장이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이더리움 얘기를 할 텐데, 이더리움은 제가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할 얘기는 제가 팔로우하는 트위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라울 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얼비전이라는 어떤 그 전문 기관 투자가들용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이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작년 초부터 되게 액티브하게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더리움이 한 2만 불까지 갈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프리딕션을 떠나서 이분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정한 투자자로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왜 2만 불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메트칼프 법칙의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트칼프 법칙은 제가 퀄목 가이드에서 얘기할 때 잠깐 다뤘던 거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는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텔레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텔레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면은, 이 2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커넥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커넥션은 하나라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5명이 참여하게 되면은 커넥션이 다 이어보면 10개가 나와요. 그럼 5명이 참여한 네트워크가 2명이 참여한 네트워크보다 커넥션이 10개가 있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넥션이 많이 생기니까, 그 커넥션이 가치를 이제 심볼라이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런 거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 상승도 메트칼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이 메트칼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차트를 제가 공유를 드릴 텐데, 이더리움의 그 참여자 수를 지갑 숫자의 증가로 표시를 하면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의 증가세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증가세 올라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갑 숫자가 정확히 2017년 비트코인의 지갑 숫자랑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페이스로 계속 이더리움의 지갑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리고 비트코인에 적용되고 있는 메트칼프의 법칙이 그대로 이더리움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2017년 말에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불까지 갔었던 거죠.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2017년 비트코인 초의 가격이랑 같아요. 1000불이 조금 넘었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2017년에 비트코인이 2만 불의 피크를 쳤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되게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재밌고,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017년에 어땠는지 굉장히 확 와닿는 그런 반론도 굉장히 많이 트위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이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거는 그렇게 참여자 수에 의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모아둔 비트코인을 다 팔고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에 넣어야 될까요? 네. 그 아마추어 투자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의 약간 접근 방식인데, 사실 천천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프로인 투자자일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의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deal in probability, not in certainty. 누가 했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내가 들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를 접근할 때는 뭐 아니면 도의 어프로치가 아니고, 왜냐면 certainty인 경우만 뭐 아니면 도의 어프로치가 가능한 거니까 probabilistically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아니면 도보다는 1대9 아니면 2대8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까지나 저의 의견이고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